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이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프리카 짐승들이 싸운 거 보면은 강자가 약자의 목을 딱 물고 숨이 끊길 때까지 물고 있는 상태. 현재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 느낌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이 책의 제목을 잘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이것이 공산화의 길목으로 가는 결정타다 하는 이 책을 쓰신 이희천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나라 다 됐구나. 이제 건국 후 70년 동안 남노당의 박헌영으로부터 시작한 남조선 해방이 그동안 수도 없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고정간첩을 파송하고 그리고 대구에 10월 폭동을 일으키고 제주도 4.3 사건 일으키고 그중에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고정간첩으로 전향하신 92살 된 할아버지하고 토크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북한에 가서 24년 동안 간첩교육을 받고 홍명희 부수상 남노당 출신 북한의 부총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파티해 주면서 임무부여를 하겠다. 이제 남조선으로 오기 바로 하룻밤 전에 임무부여를 하겠다.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자, 보십시오. 뿐 아니라 그래서 북한이 지지하는 그 대통령 3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근데 이번에 이 문재인은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마지막 작업하기 위해서 세운 그 대통령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도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 간첩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재판받아서 6개월 감옥도 살았지만은 법원이 무죄로 판정을 해서 그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정말 이거 잠을 잘 수 없는 사건이 뭐냐. 그들이 작년에는 그 헌법을 바꾸어서 헌법의 자유자를 다 빼고 거기다가 자유 대신에 뭐를 넣고 그다음에 또 용어 자체를 국민 대신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계속 떠들고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계속 떠들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밑바닥부터 원래 이게 남노당의 전술이거든요. 이게 밑바닥의 조직부터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보통 우리들은 다 눈치를 못 채는데 우리 이천 교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모 정보기관에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벌써 척하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고 국가를 지키는 이 비밀 정보기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방송을 출연하거나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너아라 TV에서 저의 간청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이천 교수는 오늘 방송하고 또 북한 간첩한테 또 피살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안 지 벌써 10년이 되는데 공개적으로 한번 나와서 이렇게 국민 교육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왜?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의 간청으로 여기 나오신 걸 보니까 드디어 나라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그래도 내가 안 나가도 나라는 잘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절대 안 나오시죠. 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 나가면 국가는 끝나겠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쓸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마 이걸로 허물어지고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제가 우리 눈앞에 등장할 것이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만약에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일은 이게 근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이승만 대 박헌영 아닙니까? 네, 남동당. 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 해온 일인데 네. 그래서 그들이 6.25도 일으키고 저는 뭐 광주 사태도 그거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제주도 4.3 폭동 뭐 쭉 하다가 근래 이제 문재인이가 세 번째 북한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제 밀어제키려고 낮은 단계 연방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 건국 정신이 원체 뛰어나 가지고 여기 이미 살아본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들을 속여 먹기는 이게 더 편하다. 네. 해서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을 가지고 국가를 엎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북한 공산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네.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고 여기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이런 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색깔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느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비공산 국가입니다. 그렇지. 비공산 국가이고 비사회주의 국가인데 지금 이거를 체제를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히 자기들의 사상적 실제를 감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률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포장된 용어, 주민자치, 자율권, 그다음에 분권 이런 마을민주주의 이런 포장된 용어를 하면서도 내밀이는 뭐냐면 그들이 좌파들이 정권 마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그들의 수중 아래 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꾼다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제일 밑바닥의 그 행정 조직은 아니지만 주민 그 자치기구가 예. 통반제도로 돼 있었잖아요. 통반제도. 예. 그럼 그 통반제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단체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반제도는 현재 기본의 우리 지방자치제도는요,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시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하부기구로 뭐가 있냐면 읍면동이 있고, 그렇죠. 읍면동 밑에 통반조직이라는 그 소조직이 통방이 있죠. 있죠. 통방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자치제도를 그냥 둔 채, 그대로 놔두고 읍면동에 별도의 좌파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자치 기본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돼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주민총회라는 조직과 주민자치회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민위원회네. 말하자면은 그런데 인민위원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어떤 조직 만드는 자체가 아니고 그 조직을 마을에 있는 마을 활동가 좌파 활동가들이 이거를 완전히 다 주도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찬성하는 그 우파 쪽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시작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된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민 그 읍면동에 있는 조직에는요. 지금 많이 대부분 보편화되어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9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는 뭐 좌우 이런 사상적인 거 관계없이 주민들의 뭐 그런 적극적으로 마을을 좀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유지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비용도 자기들이 또 내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그때 뭐 했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잘 몰라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성격인지 아마 모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말려들었구나. 말려든 거라고 저는 공작에.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분명히 그게 뭔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말려들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 박사모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뭐 그렇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편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하는 걸 보면은 제주도 4.3 특별법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 줬거든요. 그죠? 몰랐어. 저 당대표 할 때. 네, 맞습니다. 그 전혀 공부가 안 된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게 내가 보니까 더 큰 게 지금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본자치법이 뭐 얼마큼 위험하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다 할지라도 네. 운전대를 남로당이 잡으면 네. 그거는 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근거 조항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 이후에 주민자치에 지금 전체는 읍면동 숫자가 3,490여 개 됩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자치회라는 그 근거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살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한 50여 개 정도 만들었나? 시범 실시한다는 규정이니까 시범 실시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작년까지 주민자치회를 가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속도로. 지금 몇 개좀 만들었는데 600 몇십 개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목표는 몇 개까지입니까? 전체 다죠. 그럼 3,000.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 주민자치 시범 실시하도록 만들고 만약에 조례로 하더라도 전국 단위 시범 전체 실시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일 큰 핵심의 문제가 네. 뭡니까? 이것이 됐을 경우에 네.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제일 핵심 위험스러운 가장 큰 사안. 자,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제도가 위험하냐 안 하냐 판단하기 전에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의도 그다음에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무슨 혜택을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의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하겠다. 그것이 의도라고 봐야 되죠.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바로 법률 조항을 보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약간의 그렇게 좀 판단된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무리수가 있는. 의심을 자, 하느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왜 공산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 입구에 초입에 보면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로 가면 무슨 마을이 온다. 그렇지. 자, 지금 이 법대로 가면 공산화로 이제 가는 길을 아마 그 마을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더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이해하는데 뭐냐? 1948년 아니 45년 9월달에 박헌영이가 그렇죠. 전국의 면 단위별로 조선인민위원회를 구축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정답이 딱 나오는데. 이 법이 남한에 그때 만들어졌던 인민위원회 그거하고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만들어졌던 인민위원회 이거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성이 있다. 예, 그럼 왜 유사성이 있느냐 하면은 인민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주민들을 두 개의 사상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쌈붙여. 예, 좌파와 우파로 그래가지고 뭐냐면 좌파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우파들을 박해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한다는 데 문제가 근데 있는. 축창가지고 찌르려고 그런 거지. 그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바로 3개월 동안에 북한군이 인민위원회를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만들고 바로 그 좌파 세력들을 완장을 치워주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우파들을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했던 그 전례가 우리 지금 국민들한테 다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냥 완장이나 하나 얻어 차면 되지. 뭐들 이 위험한 이 운동을 그러니까 하시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참. 네. 저가 이 애국 운동을 할 때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몇 번 얘기했는데 심지어 저를 유인하려고
뭐 박원순까지도 나를 유혹하려고 박원순 서울시장 되고 난 뒤에 그 기념 서울시장 당선 축하 예. 예배 예. 기독교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아주 고도의 머리를 써서 날 체포하려고 그 예배한다 그래서 나를 거기 설교자로 불렀어요. 그 내가 어르신한테 물어봤지 뭐 조영기 목사님 등등 물어봤더니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건 나는 못 갔는데 거기 가는 사람 거기가 설교한 사람 뭐 돈을 뭐 1,000만 원도 타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나도 가서 1,000만 원 탈 걸 잘못했다. 근데 그 후에 집요해요. 저쪽 편들은요. 네, 그렇죠. 뭐냐면은 신도시에 땅 3,000평 사서 교회 잘 지어줄 테니 같이 가자. 이런 유혹이 많았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혹시 뭐 신도시에 땅 10,000평 줄 테니까 LH 10,000평 줄 테니까 제달 떨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런 제안 못 받았어요 혹시? 못 받았습니다. 참나. 아니 제가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거.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완장을 채워서 실습을 한 게 6.2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머슴들한테 완장을 채워줘서 자기 그동안 섬겼던 주인들의 목을 치고 대나무로 죽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쪽으로 결국은 극렬하게 대립시켜서 그렇게 가자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대립만 시키면 좀 더 그래도 뭔가 조정하면 될 텐데 네. 그 좌파들한테 모든 주도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주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들에게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이나 이런 가장 핵심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을 줬냐면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조차도 갖지 못하는 권한을 줬어요. 말하자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뭐 관련 뭐 범죄 경력 같은 걸 조회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줘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주민들을 샅샅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줬다는 그러면 그 소련 공산당 초기 때 레닌, 스탈린, 막스, 그다음에 중국의 홍위병, 그 모택동 그들이 만든 그 조직하고 이거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이 있죠. 네. 결국은 본질은요. 똑같구나. 뭐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보다 본질은 뭐냐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주도권을 갖고 반공 세력들을 박해하고 제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얘기는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그 자료 가져오신 거 첫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첫째. 지금 첫째는 뭐냐면은 이 주민들 이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기본법이 도대체 무슨 법인가? 이걸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법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금년 1월 29일 날 이제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발의가 됐고 지금 현재 소위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저는 생각할 때 이 법은 만약에 이게 저지되지 않고 실행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첫 번째가 그런 뭡니까? 이제 이야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간다고 하는 포괄적 얘기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법이 되면은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지금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겪어야 될 상황은 뭐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사상적으로 우파와 좌파를 지금 우리 나눌 때 지금 이 정권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촛불 민심만 생각했다. 그렇지. 그러면서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노선에 따라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사실은 4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이제 억압을 받은 상황인데 우파 국민들이 결국은 처단된다. 예. 그거죠. 지금 이게
중앙 정부로부터 억압받는 것만 해도 세무조사니 이런 수사니 이런 데서 고통을 받았는데 네.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그리고 하부에는 보면 통반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 조직을 통해 가지고 파출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 감시. 주민 우리가 감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겪는 우파 국민들의 고통은 보통 큰 게 아닐 것이다. 저는 솔직히 이제 이 교수님하고 모르는 바도 아니고 뭐 사석에서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온 중에 네. 난 사실 이거 별로 기담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는데 에이, 그래도 뭐 설마 그렇게 되겠나 했는데 3주 전에 네. 하루는 낮에 네.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낮에 집에 있는데 여자 두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 뒤따라 또 우리 집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에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집에 사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25년째 사는데 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걸 확인하러 온 게 처음이다. 그때 번뜩 이제 교수님 말 한마디 생각이 나서 당신들 주민자치 기본법 하려고 왔지? 내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건 아니고요. 뭐 아니긴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민등록증을요 재판 받느라고 종로 청와대 옆에 글로 내가 주민등록증을 내가 우리 청와대 옆에 집 얻어놓고 문재인하고 싸웠거든. 그래서 글로 갔다가 이번에 재판 끝나고 원래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원자를 오니까 이것을 확인하러 왔다 이거야. 확인하러. 나는요. 나도 내일 모레 나이가 70인데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이사를 했잖아요. 어릴 때 뭐 경상도 의성에 살다가 또 뭐 서울에 왔다가 금호동 살다가 또 영등포 살다가 뭐 이렇게 장기도 하는데 나는 심지어 통장까지도 반장까지도 내가 일로 이사 온 거에 대해서 확인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말이야 이 여자들이 확인하러 왔다는 거야.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나가냐고 막 그랬더니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내가 나가서 뭔 일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내가 보니까 감시당하겠어. 내가 보니까. 네? 그런데 진짜로는요. 지금 현재 있는 시군구 산하에 있는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행정적인 거라면 그와 별도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별도로 만들고 그 주민자치의 산하에 별도로 또 통반 조직이나 또 다른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기능별 조직을 또 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요거는 우파 쪽의 국민들을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여기에 조직. 거기서 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제가 볼 때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이 법에 따르면 심각한 아마 위협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 내에는 사실은 전혀 그거를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 교회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이런 게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그다음에 신념, 종교, 인종 뭐 등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활동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별이라는 거는 젠더를 의미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는 뭐냐? 종교는 만약에 종교 차별 금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외국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못하. 그러면 기독교회는 아마 상당히 어떤 탄압의 대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또 주민자치의 산하에 보면 분과 조직을 두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인권의 문제니 환경 문제니 뭐 다양한 어떤 그 근거로 조직을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 되면 민노총이라든가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환경운동, 아동, 인권 다 하다 보면은 아마 동성애 뭐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권의 명분으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고 하니까 자,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당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의심이 자, 그렇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직이 예. 여기도 뭐 위원장이 돼 있나요? 제일 수장이?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니까 총회는 뭐냐면 주민들의 이제 의결 기관이고요. 아, 총회. 총회는 그게 이제 단위가 뭐 통반별로 돼 있는 아니 거예요? 통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담. 읍면동별로 동별로. 주민 하나씩 총회가 만들어지고 동별로 총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뽑히는 제일 수장은 아마 뭐 위원장이나 되겠죠. 위원장. 네, 예.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명칭은 제가 거기에 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정하기에 나름이죠. 앞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인데 집행기구도 두 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을 또 해가지고 한 30명 이상, 30명 이상이 위원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인데 사무국은 뭐냐면 자체 추천, 자체 추천해가지고 지방 공무원으로 보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체 추천인데 주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니고 투표로 뽑는 그다음에 뭐 시험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마을 활동가 내에서 아마 그게 사무국의 요원이 아마 뽑힐 것 같은데 인건비는 누가 줘요?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죠. 국가에서. 예. 지방 공무원이니까. 그렇구나. 그것이 네.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선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임명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 그다음에 위원을 뽑을 때도 뭐라고 돼 있냐면 추첨으로 하도록 돼 놨어요. 추첨을. 그럼 추첨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중에 신청하는 사람한테 추첨을 하면 열심히 해보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우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떨어뜨릴 때 이게 명분이 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뭐 거기서 헌법 개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걸 결의할 수 총회 안에는 보니까 제가 생각해볼 때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될 총회의 의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결 그게 내용. 대표적인 예가 주민 세율을 결정하도록 되놨어요. 이야. 그다음에 주민 세율. 네, 개인의 부담금에 관한 의결 사항도 결정할 수 해놨어요. 그거는 차라리 덜 내는 쪽으로 결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조세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조세는 개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면은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나도 특히 가능성이 의성 있네. 같은 데나 와. 그렇죠. 노인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뭐 그분들을 모아놓고 네. 그 주민세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어떤 조세를 결정한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게 돼 있냐면 사무국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아마 따르게 될 거라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민총회라는 거는 마치 겉으로 보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여기에 따라서 총의에 따라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무적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용당하는 그런 얼굴마담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지방에 관계되는 지방의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되는 국가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 그 지역의 주민의 이해관계에 얽힌 것들을 뭐 의결하는 뭐 그런 것 이런 것도 또 공사 같은 거? 여러 가지 저는 뭐 구체적인 거는 다리를 놓거나 뭐,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할 때 의견을 듣도록 한다든가 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있는 의회 같은 거는 그건 필요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네. 그러니까 주민총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기능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형식적인 요소라면 사무국이 갖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회와 사무국이 갖는 권한은 생각보다 이 권한이 막강한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업무 중에서 기능 중에서 이 조직에다가 이양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이양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감에 이것이 극대화되면 특별히 주민들이 신앙의 관계에 따라 싫어하는 우리 동네에는 교회는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는 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데 2018년도 2월 달에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렇죠. 있었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을 개헌하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법 개헌안 안에 124조인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법치주의 자유민주 체제 기본을 근간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좌파가 장악하는 소위 말하는 하부 구조를 자들이 장악하면 결국은 중앙이 자유민주 체제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것과 다르게 3,490여 개의 어떤 그 하부 구조가 강력하게 밀어 당겨 버리면 결국은 우파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이 체제 붕괴는 막을 수 없는. 더 쉽게 말하면 촛불 시위 동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우군화를 시키는데 돈으로 뿌리고 그다음에 억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한다면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는 순간에 결국은 주민들은 다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하부 구조가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지금 현재 중앙 권력만 해도 이미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북한에 보면 그 동원돼 가지고 막 빨간 꽃 들고 막 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 목적은 현재의 목적은 앞으로 있을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다 그들의 수중 아래 들어가면 이제 선거는 할 필요가 없죠.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그들의 손아귀에 그들이 말했듯이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동기를 이제 알아봤고 조직을 이제 알아봤고 그다음에 총회 결의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이 주민자치 이것도 결국은 동장 밑에 이게 지시를 받게 돼 있나요?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 법에 제가 보면은요. 제2조 3항에 무슨 말이 딱 있냐면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혀 문제를 파악 못해요.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운영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이거? 없죠. 굉장히 민주화 제도 같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좌파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치단체, 주민자치회가 뭐냐면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자율성이가 독립성이냐 한번 의문을 달아보자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운영한다는데 어디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냐 그러면 결국은 중앙 정부로부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처럼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붕괴시키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자, 국민들의 이해를 더 쉽게 명쾌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 이청 교수님이 쓰신 바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거기 방송실 아니 이거 말고 저기 띄워놓은 거 책 자체를 띄워놓은 걸 보면서 그렇죠.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이제 단원별로 예. 잠깐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 1장, 제 1장입니다. 1장은 보니까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어떤 법입니까?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예. 왜 댐을 허문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이 좌파들이 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이 법의 실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아주 교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일반 비전문가가 보면 잘 모른다. 예, 모르죠. 그 뜻이죠? 꼭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좌파들의 뭐 전략 전술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 그거를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러면 진보 세력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지요. 맞아요. 그다음에 민주주의다. 그다음에 사람이 평화다. 먼저다. 뭐 이렇게 민족이다. 이런 모든 용어들이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요. 다 그런 용어들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다 같다. 다 같은 예. 마치 마을민주주의다, 그다음 주민참여다, 그다음 직접민주주의다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마치 주민들이 혹하도록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세 번째, 문 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예. 눈 뜨고 감시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감시하지 아니하면 예.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를 예. 우리는 북한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2장. 예. 2장을 한번 보면 주민자치기본법 오랜 배경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역사적 이게 굉장히 배경이- 중요하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배경이 일부 사람들은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보고 그 법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법만 보니까 이 위험성을 파악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전부터 이게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양성되고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진행돼 가는 저간의 과정들을 다 이해해야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위험성이 있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어떤 마을 활동가가 양성되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원순입니다. 그렇구나. 박원순이가 언제 서울시장이 됐냐면 2011년도 10월 달에 된 거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요. 되자 말자 바로 201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마포의 성미산 마을을 그거를 모델을 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센터를 기가 만들었어요. 막히는 그래 가지고 그 서울시 예산으로 그 어떤 그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의 모델인 성미산 마을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어요. 확대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은 전국 단위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제2장의 첫 번째 좌파 운동권의 지방 불뿌리 운동 네. 확산 과정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박원순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노력과 더불어 이 좌파 세력 자체가 또 경제 분야에서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만 한 게 아니고요. 전국 단위의 좌파 자치단체장들이 그거를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은 경제 구조 하부 구조가 상당히 그들의 손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그물망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책을 선전하는 걸 봤는데 제목이 박원순은 살아있다. 예.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저 책 한번 구해봐서 박원순이가 안 죽었고 살아있는 줄 책 제목이 진짜 살아있는 줄 진짜 산 줄 알고 그 어디가 살아있나 어디 북한으로 도망갔나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하나 봤더니 박원순의 육체적 생명이 책 여기 제목이 나왔네요. 박원순은 살아있다. 저 그렇죠. 책인데
알고 보니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박원순이가 시장을 9년 하면서 그 해놓은 흔적과 일 있죠. 이것은 박원순은 죽어도 그것은 살아있다. 그 뜻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이제 그 제보가 되어 있냐면은 이번에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오세훈 시장이 가서 이제 현황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봤더니 간첩 내지는 간첩 수준까지 거의 그 이념에 편향이 된 이런 사람들이 약 한 350명을 구석구석 다 박아놨다. 이러한 그 흔적을 찾아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이야 박원순이가 참 머리 잘 돌아가는구나. 자기는 자살해 죽어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움직여 간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허용해야 진짜 자유민주주의다. 가문강단에서? 그래가지고 실제 여러분들 생각에 헌법 개정을 할 때요. 자유자 뺐다고 막 성질냈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유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유를 넣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냥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은 지금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네. 하면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 조직을 좌파 경제 조직을 확대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그 2012년 대선이 있었죠. 그때 12월 1일 날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걸 통과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좌파 단체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뒤에 이명박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이유는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멍청해서. 아니나 다를까 박원순 시장이 그걸 가지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나서 가지고 1년 안에 1000개를 만들겠다. 서울시에.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내에 8,000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협동조합이 지금은 아마 그들의 경제적 생태계를 아마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게 거의 있는 좌파단체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저 희망 제작소, 희망 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가게. 삼성이 기부한 뭐 8천억, 7천억 뭐 그것도 그렇죠, 다 8천억. 그런 데다 돈 다 써버리고 이번에 서울시 예산 중에서 뭐 그런 좌파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거 7천억을 지원했다. 그렇죠, 이제 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런 짓을 전국으로 계속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했죠.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도 만들어가 퍼뜨렸고 혁신학교라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식으로 교육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산해 놓은 상황에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보니까 2장 두 번째 마을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 개정 추진. 헌법을 개정하다 안 되니까 이걸로 바꿔서. 그래서 지금 헌법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체제를 바꾸는 방법은 헌법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헌법 바꾸면 산하에 있는 모든 법률과 조례는 싹 다 바뀌니까 한 방에 그냥 원샷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회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의 개정에 버금가는 체제 바꾸기에 유용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제 바꾸는 거 1단계가 용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용어 바꾸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좋은 용어 대한민국 국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국민을 빼버리고 사람이 먼저다. 그다음에 뭐 애국가 바꾸기 운동. 뭐 애국가를 그런 왜 것도 있고. 바꾸냐.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공유라는 말 있죠. 공유.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가요. 핵심은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유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그 자산을 공유한다. 개인 소유 그 반대말은 사유주의거든요. 그 자유자를 빼버리고
아니요. 사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이 사유인데 사유재산제를 파기하고 공유 체제로 가는 것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 뭐 공유 공공버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식으로 극단적으로 모든 지금 기업이 공유로 가면은 그게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추미애의 논문, 조국의 논문에 보면은 뭐 다 그런 내용인데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되고, 그렇죠. 중국식으로, 중국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 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4번째, 문 정권의 지방 분권 준비 과정. 자, 지방 분권 이게 결국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가려니까 상당히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해야 될 게 그 전 단계에서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헌법을 바꾸고 연방제로 간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이제 이거를 만들어가는 5번째, 네.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 변혁 가능성. 자,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시장경제 체제가 지금 70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도 지금은 그동안에 쏘가가지고 진보 세력이라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쏘갔던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속속 깨달아오고 있습니다. 아. 깨달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여하히 뭐냐면 쏘개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제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은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예. 여기 어떤 독소조항이 있어요? 독소조항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야, 정보 수집. 예, 정보 수집. 이거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감시네, 감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데 아니 오늘 어디 갔다 오는 거 다 저 여행 신고해야 돼. 그렇죠. 북한처럼. 있는데 네. 지금 이 하부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누구한테 요구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저 위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각 어떤 기관들 예를 들면 뭐 경찰청 산하에 있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장 파출소까지 그 기관의 하부 그런 기관에까지 그 자료를 자치단체까지 해서 주민의 이 정보를 달라고 하면 그 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8.15 집회 때 거기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핸드폰 추적 가지고 다 했죠. 막 그 벌금 때리고 했잖아요. 그 이걸 아예 정상적으로 하겠다. 아직 법률 근거를 딱 두고. 법률 근거를 두고. 예. 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주민자치에는 관계 공무원들을 호출해가지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중앙 공무원, 지방 공무원 따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막 작년에 8.15 집회를 그냥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또 막 언론을 동원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식 조사를 해보니까 8.15 집회 통해서는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결론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즘 와서는 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감염이 확산된 것은 없다. 예? 저기 기사 뜨지 않습니까? 박대출 의원 강화문 집회 코로나. 근데 이거 저게 나오면 뭐 하냐면 난 당할 거 다 당했고 난 깜빵 6개월 이미 살았는데 이런 짓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 법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지금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통제해도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그도 하부의 통반 조직까지 활용해가지고 그럼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그렇게 거야. 감시를 하면 그 고통이 얼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3장 두 번째 주민자치기본법 대표 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그 발의한 국회의원 그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발의하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우파들은 국민의힘당이나 이런 데 보면 사명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저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3번, 3번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 조항들.
예. 주요 내용, 기본법의 주요 내용. 네. 이 앞에 설명이 됐는데, 했죠. 네. 그다음에 제4장 예.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는 주제로 1번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힘. 예. 해체된다고 보는 거죠. 네. 예. 네, 그거 한번 설명합니다. 예.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붕괴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상권 분립이 지금 와해가 돼 있죠. 지금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뭐 이런 교육부터 해가지고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어떻게 손아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권 분립이니 뭐 견제 균형이라는 말은 지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집권화되어 있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체주의 체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하부에서 강력하게 당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의 투표로 이제 선출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이 어떤 하부 구조에 의해 가지고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단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회라는 이거 뻐꾸기를 있지 않습니까? 둥지에서 키워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기 당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민을 완전히 자기 우군을 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제도도 와해되고 중앙 권력도 자유민주 시스템도 와해되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 지금 채팅장의 엄일화의 그 지금 매니아는 주사파는 이런 제도는 결국은 여자들도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무섭게 들린 것 같지만 여자의 공유에 대한 것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데도 모든 여자들은 국가가 공유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자식은 누구 자식이라고 따질 것 없이 국가가 공통으로 키워야 된다. 이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국가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요즘 뭐 이상한 빨갱이 얘기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은 결국은 복음을 떠나면 한다는 짓이 그런 짓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화했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주민들의 어떤 그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요.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두긴 했지만 모든 그 주요 권한은 주민자치회 산하에 있는 사무국이라는 여기서 다 관장을 하고요.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결국은 말로는 주민들의 어떤 자치다, 마을 민주주의다 하지만 결국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사실은 지금 어제 그저께 지난주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말할 수 없는 지금 위협을 당하는데, 제가 애국운동하고 나서 청와대가 나서고 북한이 지시하고 해서 정강훈은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죽이는 계획과 그들의 그 음모가 내부 정보 그 여기 그쪽 편에 있는 그 양심 세력에 의하여 그것이 지금 나한테로 전달됐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자기들이 하는 지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정강훈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코로나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모든 언론들을 다 그렇게 몰고 간다. 뭐 여기 보면 그다음에 심지어 내가 다니는 병원을 통하여 의료사고로 정강훈을 죽인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심 세력에 의해서 이게 공익 제보를 했어요. 공익 제보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이제 내일 모레 대검찰청에서 정강훈 살해 계획에 대한 음모에 대해서
첫째 문재인 심각합니다. 대통령을 고발하고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지시를 했거든요. 저 방송에 대놓고 정강훈 재구속시켜 법정 채용을 때려라. 그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당연히. 네. 예. 근데 지금 있는 법만 가지고도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쉽게 죽이고 완전히 언론 몰이하고 하는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져 버리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한 개인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아니 예?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네. 우리가 중앙 권력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함 이런 어떤 과도한 행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읍면동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진 마을 활동가가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견제받는 교육을 받기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 시스템 내에서 비판할 수 있는 동네 내에 무슨 비판 언론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내가 이끌었던 그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겠어. 그래서 아침부터 막 줄을 서서 우리 교회로 오면은 이 동사무소에서 다 이걸 신고를 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몇 명 올라갔습니다. 몇 명 올라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만 가지고도 사람이 이게 숨도 못 쉬는데. 맞아요. 예? 숨도 못 쉬는데 말이야. 여기다가 네.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치경찰하고 붙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를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아까 정보 수집 권한을 갖는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치경찰 파출소하고 자치경찰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 그러면 경찰은 뭐를 갖고 있냐 하면은 기소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보경찰은 수집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정보 수집권한과 자치경찰의 처벌 권한이 합해질 경우에는 이게 진짜 과거에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가 뭐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로 직결 처형도 하고 인민재판소에 넘기가 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형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바로 6.25 전쟁 참전자들의 이제 두려움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네. 한기총 그 당시에 현역 대표 회장이었었고 사랑제일교회 당회장이고 또 청교도 형성훈련을 이끄는 이런 제가 지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쟤들이 막 나를 죽이고 해도 내가 그래도 반항이라도 한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뭐 기자회견을 한 데도 하지만 네, 맞아요. 일반 평 국민들이 마을에서 나 같은 불가능합니다. 일을 당하면 도망갑니다. 아소리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어떤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무슨 사건이 폭발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마을 단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교수님 네. 아직 이 법이 통과도 안 되고 시행이 안 됐는데도 네. 우리 교회의 재개발 본부가 네. 완전히 사기를 쳐서 네. 우리 교회 자체를 해체시키고 우리 교회를 뺏으려고 네. 시도한 거 알죠. 언론에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요, 내가 당해 보니까 지금 현행 체제인데도 네. 서울시 박원순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5년 동안을 숨겨놨어. 숨겨놓고 사랑제일교회 법원 이 재개발 지역 추진위원회에 그 말을 들으라. 그래서 단 84억의 돈을 걸어놓고 이 돈 가지고 사랑제일교회는 건물과 땅 전체를 다 두고 나가라. 이렇게 법원도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판정을 해가지고 앗소리 못하게 우리는 쫓겨날 판이었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1심에서는 뭐 그대로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집달관을 보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재판 과정에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위대하신 우리 판사가 변론인들이 예. 이 조례안을 찾아낸 거야. 박원순이 감춰놓은 거. 아. 조례안을 딱 찾아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거야. 이 종교시설은 원래가 존치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시설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종교시설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새로 짓든지 아니면 수리해서 그대로 쓰게 해야 된다. 이게 일환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주민들이 개발할 때 교회가 꼭 필요하면 교회가 원하는 대로 대체 시설을 다 지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현금으로도 보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찾아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이기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제가 사회에서 지도자도 해봤고 한기총 대표회장도 해하고 또 나를 돕는 애국 변호사들이 돈도 안 받고 막 나를 도와주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길 수 있게 되지만 한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요? 그거? 당해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꼼짝 못하고 지금 현행 법만 가지고도 그리고 북한 주민이 남조선이 좋다고 내려온 기순한 사람을 세상에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눈을 가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넘어오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민이죠. 예. 그런데 세상에 재판도 없이 아무런 뭐도 없이 그냥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서 그 사람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처형당했죠. 예. 지금 현행법만 가지고도 못된 짓을 이렇게 하는데 인민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나는 지방 주민자치기본법을 나는 인민위원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인민위원법이 이것이 만들어져 버리면 뭐 이민 가야지 뭐 세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기 힘듭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또 타격받는 대상이 기업입니다. 기업.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게 골 때린다 그러면 이상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민의 조건이 아니고 별도의 조건을 뒀는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주민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집을 갖고 동사무소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주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동탄에 있는 예. 거기 주민들이 예. 이 법에 되면은 예. 회의해가지고 예. 삼성전자는 우리가 공유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박명희 그것까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지금 어떤 주민이 주소가 없더라도 주소가 없더라도 그 읍면동 내에 기업체가 있거나 소재하거나 아니면은 학교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모든 직원이 자동 주민이 되고 학교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다 자동 주민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그 기업체에 소속된 민노총이라면 민노총에 있는 지역 조직이 통째로 주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요. 그다음에 정교조가 통째로 주민으로 들어가서 뭔가 지금 현재 주민 자치하고 같이 이렇게 엮었어요. 이야, 이미 내가 택시를 오래전에 탔는데 대학생 하나가 같이 택시를 탔는데 아따야 소리를 지르는데 삼성전자 국민주 만들어야 된다고. 지들이 오늘날 삼성전자 세계 제일의 기업 만드는데 지들이 뭐 기여를 했어. 도안을 줬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국민주로 하겠다. 네. 그런 짓을 하겠다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의 산하에 분과 조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해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에는 없는 조직이에요. 분과 조직이 뭐냐면 안전, 교통, 그다음에 위생, 인권, 모든 노동 뭐 등등등 그런 소규모 조직을 둘 수 있다는데 거기에 만약에 기업을 옥죄할 수 있는 환경 문제라든 환경 전문가들이 좌파들이 들어가서요 기업체를 막 때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주민자치에는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이야, 힘들어질 겁니다. 참 기가 막혀. 네. 그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해서도 예. 지금 맨날 나오는 뉴스가 예. 뭐 이게 다시 말해서 뭐 이제 이걸 사면해야 된다. 예. 그런데 뉴스에 뭐라 하냐면은 저쪽의 지도자들 뭐 정세균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직 국민들의 정서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놔두고 무슨 국민들의 정서 뭐 국민들의 정서가 그러면 다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자 그러면 그럼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정서 소리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막이 되겠습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깨우침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좀 약간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뭐 그것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학자들이 나서고 이제는 법률가들도 나서서 이 법의 어떤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그 지방분권위원회라는 그 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상근 요원이 64명입니다. 3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컨트롤을 해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과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실태 진단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단 우리 교회라든가 우파 단체에서도 지금 뭐 선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이 하부 구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국민들을 알리는 저변화 운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 민노총 11월 투쟁 계획을 네, 제가 네. 봤더니 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네, 네. 모든 기업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숨통이 끊기기 직전에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천 교수님을 모시고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라고 하는 길목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토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국민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해도 저쪽이 원체 사악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 발자국 하면 쟤들은 10발자국 가버립니다.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돌아오는 8월 15일 날 저는 전 국민 1000만 명이 최소한은 참여해야 된다.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8.15 행사를 통해서 제2의 건국과 헌법을 지켜내고 모든 이 나쁜 이런 법안, 조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날리기 위해서 우리는 8.15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해서 또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방송도 잘 들으시고 또 이천 교수님이 쓰신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에 가는 길목을 책을 한 권씩 다 사셔가지고 뭘 알아야 무슨 교육을 하든지 알아야 자녀들한테 뭐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봤자 책값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건 뭐 그래서 읽어서 국가를 지켜내는데 함께 누가 한두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정강 목사 뭐 있으면 나라가 산다는데 저 혼자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립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함께 우리 다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대구에 언제 그 강연회가 준비됐죠? 네, 뭐 언제입니까 날짜가? 날짜가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언제가 있는 거. 다음 주에 대구에서 그 큰 교회에서 우리 이천 교수님 모시고 대구 시민들이 이제 강의를 듣도록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책도 하나씩 사시고 또 계몽운동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종종 나오셔서 네. 어차피 이제 얼굴 한번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뭐 숨어봤자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네. 국민들을 깨우쳐야 돼요. 네.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